서부 교도소의 회색빛 콘크리트 벽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더욱 차갑고 위압적으로 보였으며 그 안에는 세상과 단절된 수천 개의 욕망과 절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교도관 한재인은 검은색 우비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무시한 채 감시탑 아래에 서서 막 도착한 호송버스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빗줄기보다 더 날카로웠다. 그녀는 이곳에서 어른 마녀라고 불릴 정도로 철저한 원칙주의자였으며 남자 교도관들조차 그녀의 서늘한 기세 앞에서는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제인의 곁에 서 있던 신입 교도관은 긴장한 듯 마른 침을 삼키며 우산을 꽉 쥐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버스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자 습하고 퀴퀴한 냄새와 함께 쇠사슬이 바닥에 끌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고 곧이어 죄수복을 입은 남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대부분 살인이나 강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었기에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고 교도관들을 향해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한재인은 그들의 시선을 전혀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현장을 통제하며 죄수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예의주시했다. 그녀의 임무는 단순히 그들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무법천지 같은 곳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생존하는 것이었기에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때 마지막으로 버스에서 내린 한 남자가 제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그는 다른 죄수들과 달리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수인 번호 4820번을. 단 그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듯 뺨이 홀쭉하고 입가에는 피딱지가 굳어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였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그의 모습에서 제인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으나 쏟아지는 비 때문에 그의 얼굴을 자세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 호송 담당 교도관이 거칠게 그의 등을 떠밀자 4820번은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지만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입소 절차를 위해 죄수들이 중앙통로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제인은 무전기를 통해 각 구역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며 대열의 뒤를 따랐고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통로 양옆에는 기존 재소자들이 철창에 매달려 신입들을 향해 야유를 퍼붓거나 욕설을 내뱉으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었는데 이는 일종의 신고식과도 같았다. 제인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손을 진압봉 쪽으로 가져갔는데 보통 이런 날에는 의뢰사고가 터지기 마련이었다. 특히 4820번을 바라보는 특정 무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는데 그들은 서로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으며 4820번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냥개들 같았다. 보안과장 박태수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제인의 시야에 포착되었고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은 확신으로 바뀌며 그녀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박태수는 평소에도 재소자들과 결탁하여 뒷돈을 챙긴다는 소문이 파다한 인물이었기에 그가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곧 통제불능의 상황을 묵인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었다. 제인이 급히 무전기를 들어 지원 요청을 하려던 찰나 통로 중간에 있던 청소부 차림의 재소자가 갑자기 대걸레 자루를 부러뜨리며 4820번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것은 마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고 순식간에 주변에 있던 대여섯 명의 재소자들이 일제히 4820번을 덮치기 시작했다. 죽여 오늘 저 새끼 숨통을 끊어놔야 해. 누군가의 고함 소리와 함께 주먹과 발길질이 4820번에게 쏟아졌고 그는 방어할 틈도 없이 바닥에 쓰러져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되었다. 교도관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공격자들은 미리 준비해둔 날카로운 칫솔 자루와 쇠붙이를 꺼내들고 4820번의 급소를 노리며 달려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신고식이 아니라 명백한 청부살인이었으며 누군가 4820번이 교도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제거하라고 사주한 것이 분명했다. 피가 튀고 살이 찢기는 끔찍한 광경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소자들은 환호를 지르며 광란의 도가니에 빠져들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한재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진압봉을 뽑아들고 망설임 없이 난투극이 벌어지는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흉기를 들고 4820번의 목을 찌르려던 재소자의 손목을 진압봉으로 강하게 내려쳤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흉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고통에 찬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제이는 회전 발차기로 그의 턱을 가격하여 기절시켰고 곧바로 다음 상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체격적인 열세를 뛰어난 무술 실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극복하며 흥분한 남자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전원 동작 그만 물러서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제인이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살기에 눈이 먼 재소자들은 그녀의 경고를 무시한 채 때로 덤벼들었고 상황은 점점 더 위태로워졌다. 제인은 4820번을 등 뒤로 보호하며 끊임없이 밀려오는 주먹과 흉기를 막아냈지만 혼자서 다수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서 흐른 피가 눈을 가렸지만 그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피한 뒤 상대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하여 쓰러뜨렸다. 4820번은 바닥에 쓰러진 채 흐릿한 눈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싸우는 제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춤추듯 허공을 가르고 있었다. 지원 병력이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고 제인은 자신의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느꼈지만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품에서 최루가스 스프레이를 꺼내 가장 가까이 있던 무리에게 분사했고 매운 연기가 피어오르자 놈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 틈을 타 제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4820번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벽 쪽으로 밀어붙이며 그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다. 피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고통 속에서도 잃지 않은 그 강렬한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어 제인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다. 정신 차려 여기서 죽고 싶지 않으면 정신줄 꽉 잡으란 말이야. 제인이 거칠게 소리치며 그의 뺨을 가볍게 때리자 남자는 힘겹게 눈을 깜빡이며 초점을 맞추려 애썼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이마에는 오래된 흉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제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어떤 기억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그녀가 아주 오래전 잊으려 노력했던, 아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아픈 추억의 한 조각이었기에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남자의 입술이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터져 나온 것은 쿨럭거리는 기침과 붉은 선혈뿐이었다. 그때 뒤에서 정신을 차린 덩치, 큰 재소자가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제인의 등을 노리며 달려들었고 이를 본 4820번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제인을 밀쳐냈다. 위험에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쉰 소리였지만 제인의 귀에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운 울림으로 다가와 그녀의 시간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 4820번의 어깨에 유리 조각이 박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려왔고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다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제인은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비명을 지르며 덩치 큰 재소자의 얼굴에 진압봉을 내리꽂았고 놈은 그대로 기절하여 바닥에 널브러졌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무장한 기동 타격대가 통로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최루탄이 터지며 자욱한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상황이 종료되어 가고 있었지만
제인은 바닥에 쓰러진 4820번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었다.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얼굴이, 이 처참한 몰골을 한 죄수가 정말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인지 믿을 수가 없었다. 강도윤. 제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은 빗소리와 사이렌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 자신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남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눈을 떴고 흐릿한 시야 너머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제인의 얼굴을 알아보았는지 입가에 희미하고 슬픈 미소가 번졌다. 제인. 그의 입에서 나온 그녀의 이름은 확인 사살과도 같았고 제인은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대한민국 검찰청에 떠오르는 별이자 정의의 사도로 불리던 그녀의 첫사랑 강도윤이 왜 흉악범들이 우글거리는 이곳에 죄수의 신분으로 와 있는 것일까? 의무병들이 달려와 도윤을 들것에 싣기 시작하자 제인은 멍하니 서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그들을 따라가려 했지만 보안과장 박태수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한대위, 수고했어. 뒤처리는 우리가 할 테니 가서 보고서나 작성해. 놈들은 내가 알아서 교육시킬 테니까. 박태수의 비열한 웃음 뒤에 숨겨진 잔인한 의도를 읽은 제인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도윤을 의무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치료를 빙자해 2차 가해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이 죄수는 제가 직접 관리합니다. 4820번은 제 구역인 특별관리 사동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제인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태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뭐 지금 제정신이야 피투성이가 된 놈을 데리고 뭘 하겠다고. 박태수가 소리쳤지만 제인은 그의 말을 자르고 차갑게 대꾸했다. 방금 보셨다시피 이 죄수는 입소하자마자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는 내부 보안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증거이며 이 상황에서 일반 사동이나 의무실에 두는 것은 또 다른 사고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제인은 박태수가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무전기에 대고 명령을 내렸다. 통제실. 여기는 한재인 대위. 4820번 수감자 강도윤. 신변 보호 조치 발동한다. 지금 즉시 제3의무실로 이송하고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의 접근도 불허한다. 이상.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주변의 교도관들은 서슬퍼런 그녀의 기세에 눌려 즉시 명령에 따르기 위해 움직였다. 박태수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씩씩거렸지만 이미 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었다. 도윤이 실려 나가는 모습을 뒤따라가며 제인은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은 어쩔 수가 없었다. 과거 법대 캠퍼스에서 환하게 웃으며 정의로운 검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던 도윤의 모습과 방금 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던 죄수의 모습이 겹쳐지며 그녀를 괴롭혔다. 그가 뇌물을 받고 범죄 조직의 뒤를 봐주었다는 뉴스를 보았을 때 그녀는 믿지 않았지만 연락이 두절된 채 사라져버린 그를 원망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단순한 타락한 검사의 말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었다. 의무실에 도착한 제인은 의사에게 응급처치를 지시하고 도윤의 곁을 지키며 문 밖을 경계했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도윤의 몸에 난 상처들은 단순히 방금 전의 싸움으로 생긴 것들이 아니었으며 오래된 고문 흔적이나 자의 자국 같은 것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가 이곳에 오기 전 구치소나 조사 과정에서 겪었을 지옥 같은 시간을 짐작하게 했고
제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그녀는 도윤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 남자가 왜 이곳에 왔는지, 누가 그를 죽이려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의사가 찢어진 상처를 봉합하고 붕대를 감는 동안 도윤은 얕은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했지만 마취 없이 진행되는 처치에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그런 그의 독한 모습이 오히려 제인을 더 슬프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치료가 끝나고 의사가 나가자 방 안에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도윤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고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감싸 안았다. 제인은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아 도윤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너무나 많이 변하게 만든 것 같아 씁쓸했다. 왜? 돌아왔어. 도윤이 힘겹게 눈을 뜨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고 제인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제인이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제인을 알아봤다는 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반가움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서려 있었다. 왜 돌아왔냐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제인이 되묻자 도윤은 고개를 돌려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낮게 웅얼거렸다.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있는 곳은 너한테 너무 위험해. 그의 말은 제인을 밀어내려는 듯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절박함은 숨길 수가 없었다. 제인은 헛웃음을 지으며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그를 쏘아붙였다. 착각하지 마. 강도윤, 난 널 보러 온 게 아니라 내 구역에 들어온 골치 아픈 죄수를 감시하러 온 거야. 그리고 여기선 내가 법이고 내가 질서야. 네가 위험한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해. 그녀의 말에 도윤은 다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제인은 알고 있었다. 이 남자가 자신을 밀어내려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그가 지금 얼마나 거대한 위험 속에 놓여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곳은 지옥이야. 제인아, 놈들은 내 목숨 하나쯤은 파리 목숨보다 쉽게 여겨. 도윤의 눈에 물기가 어리며 진심이 묻어나왔지만 제인은 흔들리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럼 잘 됐네. 난 지옥의 문지기니까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널 데려가지 못해. 설령 그게 저승사자라고 해도 말이야. 제인의 단호한 선언에 도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의무실하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제인은 도윤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고 도윤은 그런 제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 눈을 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것은 끝난 사랑의 재회가 아니라 목숨을 건 전쟁의 시작이었으며 두 사람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제인은 무전기를 들어 보안팀장에게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호출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4820번. 강도윤. 그를 건드리는 놈들은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것이 설령 자신의 상관이라 할지라도 모조리 씹어먹어주겠다고 다짐하며 그녀는 밤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의무실의 창문은 빗방울이 부딪힐 때마다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그 소리는 한재인의 불안한 심장 박동과 묘하게 겹쳐졌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차가운 방 안에는 심박수 측정기의 기계적인 전자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두 사람 사이의 무거운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제인은 침대 옆에 놓인 철제 의자에 앉아 진통제 주사를 맞고 잠든 강도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분노로 일렁이고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지만 그의 날렵한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선은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아래로 내리면 그 익숙함은 산산조각이 나고 끔찍한 현실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제인의 숨통을 조여왔다. 상의가 벗겨진 도윤의 상체는 마치 전쟁터와도 같았는데 방금 전 교도소 복도에서 입은 타박상과 자창 외에도 수많은 흉터가 그의 몸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의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가해진 고문의 흔적임이 분명해 보였다. 갈비뼈 부근에 남은 둥근 화상 자국은 담뱃불로 지진 것이었고 등 뒤에 길게 그어진 채찍 자국 같은 흉터들은 이미 아물어 희미해졌지만 그 고통의 깊이를 짐작하게 했다. 제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어깨에 남은 오래된 흉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려다 멈칫하며 손을 거두었다. 그가 검사로서 정의를 쫓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어떤 어둠이 그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그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엘리트 코스만을 밟아온 그가 뇌물수수 혐의로 추락했다는 뉴스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십거리였겠지만 제인에게는 믿기 힘든 충격이었다. 그녀가 아는 강도윤은 돈보다는 명예를, 타협보다는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돈 때문에 신념을 팔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그때 도윤의 미간이 찌푸려지며 얕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고 감겨있던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초점을 잃고 헤매던 그의 눈동자가 천장을 훑다가 이내 옆에 앉아있는 제인을 발견하고는 크게 흔들리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그녀가 자신의 곁에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듯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거칠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복부에 가해진 부상 때문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는지 그는 외마디 비명을 삼키며 다시 침대 위로 무너져 내렸다. 움직이지 마. 갈비뼈에 금이 갔고 자상도 깊어. 지금 움직이면 봉합한 부위가 다시 터질 거야. 제인은 침착하지만 엄한 목소리로 그를 제지하며 베개를 고쳐주려 했지만 도윤은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거부는 단호했고 그 행동에는 명백한 거리감이 담겨 있어 제인의 가슴을 욱신거리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표정을 굳히며 물러서지 않았다. 내 몸에 손대지 마. 한 교도관님. 죄수와 교도관은 사적인 접촉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 모르나? 도윤은 고통을 참느라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짐짓 차가운 말투로 그녀를 밀어내려 애쓰고 있었다. 제인은 그의 그런 태도가 오히려 안쓰러웠는데 그것은 그가 진심으로 그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신 때문에 그녀가 다칠까봐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다. 여긴 내 구역이고 넌 내 관리하에 있는 수용자야. 네가 죽든 살든 그건 내가 결정해.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제인은 팔짱을 끼고 그를 내려다보며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지만 그 속에 담긴 걱정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도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려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는데 그의 옆모습은 처연할 정도로 고독해 보였다. 넌 여전히 제멋대로구나. 하지만 이번엔 틀렸어. 난 네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난 돈 몇 푼에 영혼을 판 부패, 검사고 범죄자일 뿐이야. 도윤의 자조적인 목소리는 건조하고 메말라 있었지만 제인은 그 말 속에 숨겨진 뼈아픈 진실을 읽어내려 노력했다. 웃기지 마. 네가 돈을 받았다고 넌 커피 한 잔도 남이 사주는 건 찝찝해하던 인간이었어. 세상이 다 너를 손가락질해도 난 안 믿어. 제인의 단호한 반박에 도윤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내 몸에 난 상처들. 교도소에 오기 전에 생긴 거지. 조사받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가 널 이렇게 만든 거야. 제인이 집요하게 파고들자 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제인마저 위험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침묵만이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고 있었다. 알려고 하지 마. 그냥 널린 쓰레기 취급하고 내버려둬. 그게 너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최선이야. 도윤은 애원하듯 말하며 다시 눈을 감아버렸다. 제인은 더 이상 그를 몰아세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었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감추고 있는 진실을 파헤칠 단서였다. 쉬어. 나중에 다시 올 테니까 딴 생각 말고 얌전히 있어. 문 밖에는 내 부하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허튼 짓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제인은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의무실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도윤은 감았던 눈을 뜨고 제인이 나간 자리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억눌러 왔던 눈물을 삼켰다. 복도로 나온 제인은 문 앞에 서 있는 교도관에게 엄중한 경계를 지시한 뒤 빠른 걸음으로 보안과 사무실로 향했다. 복도는 쥐죽은 듯 조용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제인은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 교도소 안에 도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끈앞풀이 숨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사무실에 도착한 그녀는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린 뒤 컴퓨터 앞에 앉아 도윤의 수용 기록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강도윤의 신상 명세서는 지극히 평범해 보였지만 제인의 날카로운 눈썰미는 미세한 이상 징후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해냈다. 보통 중요 범죄자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인물의 경우 입소 전 건강검진 기록과 특이사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도윤의 파일은 지나치게 간소했다. 특히 구치소에서의 의료 기록이 통째로 누락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가 그곳에서 겪은 가혹 행위를 은폐하려는 의도적인 조작임이 분명했다. 더욱이 그의 수용 분류 심사표에는 특별 관리 대상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다. 제인은 마우스를 움직여 입소 결제 라인을 확인했는데 최종 승인자의 이름에 박태수 보안과장의 전자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박태수. 그자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이었고 권력의 빌부터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는 인물이었다. 그가 도윤의 입소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은 도윤이 이곳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계획적인 이송이었음을 시사했다. 제인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를 표출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음모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내선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며 정적을 깼고 제인은 긴장된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한 대위님. 접니다. 의무실 앞인데 방금 청소부 재소자 한 명이 쓰레기통을 비운다는 핑계로 접근하려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부하 교도관의 보고에 제인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며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놈들은 시간을 지체할 생각이 없었고 제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다시 한번 도윤을 노리려 했던 것이었다. 지금 당장 갈 테니까 아무도 설령 교도소장이라 해도 들이지 마. 알겠어. 제인은 전화를 끊고 서랍에서 여분의 가스총과 3단봉을 챙겨 허리춤에 차고는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복도를 달리는 그녀의 발소리가 텅 빈 건물 안에 울려 퍼졌고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박동하고 있었다. 도윤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를 감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으며 놈들의 목줄을 캘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어 반격을 가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기에 그녀는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의무실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의무실 앞에 도착한 제인은 경계를 서고 있던 부하 교도관의 어깨를 두드리며 안심시킨 뒤 거칠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도윤은 침대 위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의 눈은 깨어 있었고 침입자에 대비하려는 듯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숟가락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제인이 들어오자 그는 안도감과 동시에 긴장이 풀린 듯 거친 숨을 내쉬며 숟가락을 놓았고 제인은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한때 법정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정의를 외치던 그가 이제는 녹슨 숟가락 하나의 의지에 목숨을 지켜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다. 왜 다시 왔어? 쉬라고 했잖아. 도윤이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제인은 대답 대신 의자를 끌어다가 침대 바로 옆에 놓고 털썩 주저앉았다.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갈 거야. 네가 잠들 때까지, 아니,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내가 여기 있을 거야. 제인의 선언에 도윤은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결연했다. 그들이 널 죽이려고 보낸 거지. 박태수 과장이 연루되어 있어. 내 말이 맞지. 제인의 직설적인 질문에 도윤의 동공이 흔들렸다. 도윤은 한참 동안 제인을 바라보다가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제인아, 넌 너무 똑똑해서 탈이야. 모르는 척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내려는 가시는 사라져 있었다. 박태수는 하수인일 뿐이야. 진짜 배우는 훨씬 더 위에 있어. 내가 건드린 벌집이 생각보다 너무 컸던 모양이야. 도윤의 고백은 제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게 누군데 대한민국 검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놈들이 도대체 누구냐고. 제인이 다그치자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다. 아직은 말해줄 수 없어. 알면 너까지 위험해져. 하지만 하나만 약속해줘. 절대 나 때문에 네 인생 걸지 마. 위험해지면 바로 발 빼. 도윤의 간절한 부탁에 제인은 콧방귀를 뀌며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이미 늦었어. 난 이미 이 진흙탕 싸움에 발을 들였으니까. 제인의 따뜻한 체온이 손을 통해 전해지자 도윤은 울컥하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그녀의 손을 마주잡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좁은 의무실 안에서 서로의 존재에 의지하며 다가올 폭풍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인은 결심했다. 이 남자를 차라매고 있는 거미줄을 기필코 찾아내어 불태워 버리겠다고.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싸움이 될지라도 그녀는 결코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밤은 깊어갔고 교도소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지만 제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이 잠들 때까지 그의 곁을 지키며 문 밖의 인기척에 귀를 기울였고 머릿속으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박태수는 또 다른 함정을 파놓고 기다릴 것이고 재소자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이다. 하지만 제인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고 밝혀야 할 진실이 있었기에 그녀는 기꺼이 이 위험한 게임의 플레이어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서부 교도소는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건 전쟁터가 되었다. 교도소장실보다 더 은밀하고 어두운 기운이 감도는 보안과 장실에서는 박태수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전화기를 붙들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보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낮고 굵은 목소리가
그를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태영건설의 이 회장은 자신의 치부가 담긴 비밀 장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도윤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리기를 원하고 있었다. 박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으며 반드시 오늘 안으로 일을 처리하겠노라고 맹세하듯 굽신거렸다. 전화가 끊어지자 박태수는 억눌러왔던 분노를 폭발시키며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으로 거칠게 쓸어버렸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안을 채웠다. 어제 있었던 입소식에서의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꼴이 되었기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그는 눈의 가시 같은 한재인이 강도윤을 끼고 도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인터폰을 눌러 교도소 내 서열 1위인 뱀눈을 호출했다. 공식적인 절차로는 한계가 있으니 이제는 교도소의 그림자들을 움직여 더 잔혹하고 확실한 방법을 써야만 했다. 잠시 후 뱀눈이라 불리는 수감자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과장실로 들어왔는데 그의 온몸에는 징그러운 문신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박태수는 서랍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와 담배 2보루를 꺼내 책상 위에 던져놓으며 턱짓으로 그것을 가리켰다. 뱀눈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지만 박태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번에는 실패가 용납되지 않음을 경고하며 4820번의 목을 요구했다. 교도소 안에서 담배와 현금은 바깥 세상의 금괴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니기에 뱀눈은 충성을 맹세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같은 시각 의무실에 있는 한재인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충혈된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다. 그녀는 도윤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판단되자 곧바로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곳 의무실은 임시 피난처일 뿐이며 박태수가 언제든 들이닥쳐 도윤을 일반 사동으로 끌고 갈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한이 가장 강력하게 미치는 곳이자 그 누구도 함부로 발을 들일 수 없는 자신만의 요새로 그를 옮겨야만 했다. 제인은 의무관에게 도윤의 진단서 사본을 요구하며 그 내용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심각한 공황 발작 위험성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압박했다. 의무관은 보안과장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지만 제인이 들이미는 규정집과 감사 청구라는 단어 앞에서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서류가 준비되자 제인은 무전기를 들어 자신의 직속 부하들로 구성된 특별 대응팀을 호출하여 의무실 앞으로 집결시켰다. 그녀는 이제 교도소 내의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도윤을 특별 독방 구역으로 이송할 작정이었다. 복도의 정렬한 특별 대응팀원들은 평소 제인의 강직한 성품을 존경하고 따르는 이들이었기에 군말 없이 그녀의 지시에 따라 도윤을 호위할 대형을 갖췄다. 휠체어에 앉은 도윤은 여전히 통증이 심한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지만 제인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결정에 따랐다. 의무실 문이 열리고 일행이 복도로 나오자 아침 점호를 위해 이동하던 일반 재소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을 넘어선 적기와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는데 이미 박태수가 뿌린 현상금 소문이 널리 퍼진 듯했다. 저 새끼 목 하나면 출소할 때까지 왕처럼 살 수 있다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인의 귀에까지 들려왔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었다. 그녀의 허리춤에 매달린 진압봉과 가스총은 언제든 불을 뿜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서늘한 기세는 감히 누구도 덤벼들지 못하게 만들었다. 도윤은 휠체어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을 향한 수많은 살의를 느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자신을 감싸고 있는 제인의 보호막이었다. 그녀는 마치 성난 파도 속에서
홀로 우뚝 선 등대처럼 그를 지키며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고 있었다. 이송 행렬이 중앙홀을 지나갈 때 2층 난간에서 이를 지켜보던 박태수가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뛰어내려와 그들의 앞길을 막아섰다. 한재인 대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결재도 없이 죄수를 어디로 빼돌리는 거야? 박태수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 뒤로는 험상무는 교도관들이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제인은 멈춰서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태수를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경멸과 도전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교정시설 운영규칙 제24조 사망. 수용자의 생명에 위협이 가해질 경우 담당 교도관은 즉시 분리조치 및 특별보호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인은 마치 법전을 낭독하듯 또박또박 규정을 읊으며 품에서 도윤의 진단서를 꺼내 박태수의 가슴팍에 밀어붙였다. 또한 어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내부 감사가 시작될 예정이니 과장님도 참고인 조사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협박이었고 박태수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다. 박태수는 감사라는 단어에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는데 그가 뒤로 빼돌린 예산과 뇌물수수 내역이 드러나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분한 표정을 지었지만 보는 눈이 많은 곳에서 규정을 내세우는 제인을 힘으로 제압할 수는 없었다. 두고 보자. 한재인, 네가 언제까지 그 잘난 원칙으로 버티나 보자고. 네 목줄이 끊어지는 건 시간 문제야. 박태수는 저주 섞인 말을 내뱉고는 부하들을 데리고 거칠게 뒤돌아 사라졌다. 방해꾼이 사라지자 제인은 다시 대열을 정비하여 가장 깊숙하고 폐쇄적인 구역인 특별사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곳은 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곳으로 주로 사형수나 극도로 위험한 죄수들을 격리 수용하는 곳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도 했다. 제인이 관리하는 이 구역은 박태수의 입김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으며 모든 출입이 그녀의 생체 인식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육중한 이중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자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고 도윤은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제인은 가장 안쪽에 위치한 독방문을 열고 도윤을 휠체어에서 일으켜 침대까지 부축해 주었는데 그녀의 손길은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웠다. 독방 내부는 좁고 삭막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감시용 CCTV가 사각지대 없이 방안을 비추고 있었다. 여기는 24시간 내 감시하에 있어. 식사도 내가 직접 검식한 후에만 들어올 거야. 쥐새끼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못 들어와. 제인은 도윤을 안심시키듯 말하며 모포를 덮어주었다. 도윤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제인을 올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는데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고마워, 제인아. 하지만 네가 이렇게까지 하면 놈들은 너를 타깃으로 삼을 거야. 난 그게 더 무서워. 도윤의 걱정 어린 말에 제인은 피식 웃으며 의자를 가져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걱정 마. 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 그리고 놈들이 날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내 구역에서 전쟁을 걸어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줄 테니까. 제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도윤에게 건네며 진지한 표정으로 본론을 꺼냈다. 이제 말해. 태영건설 아니면 검찰 윗선, 네가 쥐고 있는 카드가 뭐길래 그들이 이렇게 발광하는지 알아야 내가 널 제대로 지킬 수 있어. 도윤은 수첩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펜을 잡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숨길 곳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의 파편들을 하나씩 꺼내놓기로 마음먹었다. 태영건설의 이형석 회장.
그리고 서울지검 차장검사 김무성. 이 두 사람이 공모해서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했어. 내가 찾은 건 그 돈이 흘러들어간 비밀 계좌 내역이 담긴 USB야. 도윤의 입에서 나온 이름들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거물들이었기에 제인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김무성 차장검사는 제인이 존경하던 선배이자 검찰 내에서 청렴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인물이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그 USB. 지금 어디 있어? 제인의 질문에 도윤은 쓴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다.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뒀지. 놈들이 나를 바로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도 그거야. 내가 죽으면 그 USB의 위치를 영원히 알 수 없게 되니까. 도윤은 아직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지 않은 채 제인을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였다. 하지만 제인은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놈들은 널 죽일 거야. 네가 입을 열지 않아도 놈들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해. 제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고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과의 대화를 통해 적의 실체를 파악했고 이제는 수세에 몰린 방어가 아닌 치밀한 공격이 필요한 시점임을 직감했다. 그때 독방 외부 통로에서 둔탁한 소음과 함께 누군가 억지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인은 즉시 일어나 허리춤에 3단봉을 꺼내 들었고 도윤 역시 긴장하여 몸을 일으켰다. 모니터를 확인한 제인의 얼굴이 굳어졌는데 화면 속에는 박태수가 아닌 교도소장의 비서실장이 서 있었다. 이것은 상황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했고 적들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조여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여기 있어. 내가 처리하고 올게. 제인은 도윤에게 눈짓으로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철문을 나서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 거미줄 같은 감옥 안에서 자신이 사냥감이 아니라 포식자임을 증명해 보일 참이었다.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이 이 작은 독방 문 앞까지 들이닥쳤지만 그녀는 결코 그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더러운 손길을 모조리 잘라낼 각오가 되어 있었다. 복도로 나선 제인은 비서실장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고 그녀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적막한 공간을 울렸다. 비서실장은 교도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명령서를 흔들며 거드름을 피웠지만 제인은 그 종이 쪼가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팔짱을 꼈다. 이제 법과 원칙을 넘어선 힘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제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첫사랑이자 지켜야 할 정의인 강도윤이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썩어빠진 세상의 아기가 도사리고 있었다. 교도소장 비서실장이 내밀 건넨 이송 명령서는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무겁고 차가운 기운을 내뿜으며 한재인의 눈앞에서 팔랑거렸다. 명령서에는 강도윤을 즉시 일반 수용동으로 원대 복귀시키라는 교도소장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이었다. 비서실장은 승리감에 도취된 듯 거만한 표정으로 제인을 내려다보며 팔짱을 끼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는 박태수의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제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종이를 받아들더니 천천히 내용을 훑어보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비서실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명령서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수용자의 건강 상태가 위중하여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의무관의 소견서가 첨부되지 않았군요. 제인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적하며 명령서를 반으로 접어 자신의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찔러 넣었다. 비서실장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여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지만 제인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또한 현재 4820번 수감자는 검찰의 특별감찰 대상입니다. 만약 강제 이송 도중 불상사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소장님과 실장님이 지셔야 할 겁니다. 제인의 입에서 나온 검찰, 감찰이라는 단어는 비서실장의 허를 찌르는 강력한 무기였는데 사실 그것은 제인이 만들어낸 교묘한 블러핑이었다. 하지만 비서실장은 최근 흉흉한 정국과 맞물려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했다. 그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제인을 노려보았지만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뒤를 돌아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 버렸다. 제인은 그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다가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다. 독방으로 돌아온 제인은 침대에 기대 앉아있는 도윤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하게 굳어 있었다. 이번 위기는 넘겼지만 소장까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적들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증거였고 다음 공격은 훨씬 더 거칠고 노골적일 것이 분명했다. 소장까지 나섰군. 이제 시간 문제야.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3일 정도일 거야. 도윤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는 냉철한 분석이 담겨 있었다. 3일이면 충분해. 그 안에 판을 뒤집으면 돼. 제인은 책상을 끌어다 도윤의 앞에 놓고 그 위에 교도소 수용자 배치도와 주요 인물들의 신상 명세서를 펼쳐놓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방어가 아닌 공격을 선택했고 그 공격의 중심에는 도윤의 명석한 두뇌가 필요했다. 도윤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다가 특정 인물의 사진에서 시선을 멈추었는데 그는 교도소 내 최대 파벌인 흑곰파의 두목 장두식이었다. 장두식. 살인 및 조직폭력 혐의로 15년형. 박태수와는 악연이 깊은 걸로 알고 있어. 도윤이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자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덧붙였다. 박태수가 장두식의 조직을 와해시키고 뒷돈을 챙긴 뒤 그를 여기에 쳐넣었지. 장두식은 박태수를 씹어먹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독방에 갇혀서 힘을 못 쓰고 있어. 제인의 설명에 도윤의 눈빛이 반짝였는데 그는 이 흉악범을 이용해 교도소 내의 권력 지형을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사람, 내 방으로 불러올 수 있어. 도윤의 대담한 제안에 제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단력 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규정을 어기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독이 든 성배라도 마셔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기로 했다. 오늘 밤 순찰 교대 시간을 이용할게. 딱 10분이야. 그 이상은 위험해. 제인은 시계를 확인하며 치밀하게 동선을 계산하기 시작했고 도윤은 장두식의 판결문을 다시 한번 정독하며 승부수를 띄울 준비를 마쳤다. 밤 12시. 교도소가 깊은 침묵에 잠긴 시각. 제인은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장두식을 비밀리에 도윤의 독방으로 이송했다. 거구의 장두식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오면서도 짐승 같은 살기를 내뿜으며 제인에게 으르렁거렸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를 제압했다. 독방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도윤과 마주한 장두식은 비웃음을 흘리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뭐야? 이 비실비실한 놈은 박태수가 보낸 끈앞풀이냐? 죽고 싶어서 환장했군. 도윤은 장두식의 도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의 판결문 사본을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두식 씨, 당신 재판 기록을 보니 억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특히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된 흉기에서 당신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도윤의 날카로운 지적에 장두식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의 눈빛에서 장난기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수년간 외쳐왔던 주장을 이 낯선 남자가 단번에 꿰뚫어보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신, 뭐 하는 놈이야? 장두식이 으르렁거리듯 묻자 도윤은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전직 검사 강도윤입니다. 당신을 여기서 나가게 해줄 수도 있고 여기서 평생 썩게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죠. 도윤의 말은 거만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확신과 무게감은 장두식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장두식은 의심과 희망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도윤을 쏘아보다가 거칠게 의자에 주저앉았다. 조건이 뭐야?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장두식은 본능적으로 이것이 위험한 거래임을 감지했지만 박태수에 대한 복수심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도윤은 제인을 힐끗 쳐다본 뒤 장두식에게 몸을 기울이며 은밀하게 제안을 건넸다. 내 눈과 귀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박태수의 개들이 나를 물려고 할 때 당신이 그들의 목줄을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난 당신의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고 장두식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기에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껄껄 웃으며 도윤의 손을 꽉 잡았다. 좋아. 검사 양반. 믿져야 본전이지. 대신 약속 어기면 내 손으로 내 목을 비틀어버릴 거야.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교도소 내의 권력 지형은 보이지 않게 뒤틀리기 시작했고 제인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들에게도 싸울 수 있는 병력이 생긴 셈이었다. 장두식이 돌아가고 난 뒤 독방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도윤은 긴장이 풀린 듯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고 제인은 그에게 다가가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었다. 잘했어. 장두식이라면 박태수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거야. 이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된 셈이네. 제인의 따뜻한 손길에 도윤은 눈을 뜨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틋함이 서려 있었다. 제인아, 넌 왜 아직도 혼자야? 나 같은 놈 있고 좋은 사람 만났어야지. 도윤의 뜬금없는 질문에 제인은 손을 멈추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선자리와 구애를 거절하며 오직 일에만 매달려 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았었다. 바빴어. 범죄자들 때려잡느라 연애할 시간 같은 건 없었어. 그리고 너보다 더 골치 아픈 남자는 만나고 싶지 않았고 제인은 짐짓 태연한 척 농담을 던졌지만 그녀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도윤은 힘겹게 손을 들어 제인의 손을 감싸 쥐었고 그의 거친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인의 심장을 울렸다. 미안해. 널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끌어들여서. 그리고 널 기다리게 해서. 도윤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인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고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감정을 감추려 했다. 두 사람은 쇠창살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교도소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는데 운동 시간에 4820번을 노리던 재소자들이 누군가에게 무참히 구타당한 채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장두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고 박태수의 사주를 받은 끈앞풀들이 하나둘씩 제거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식당에서도 작업장에서도 4820번을 주시하던 수상한 시선들은 사라졌고 대신 그를 경외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박태수는 자신의 정보망이 차단되고 부하들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상황에 분노하여 길길이 날뛰었지만 감히 장두식의 흑곰파를 건드릴 명분이 없었다. 제인은 보안과 사무실에 앉아 모니터를 통해
교도소 내부의 변화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도윤의 전략은 완벽하게 적중했고, 이제 그들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인은 이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도윤은 제인을 통해 외부와의 연락을 시도했는데 그는 자신이 숨겨둔 증거를 찾아줄 조력자가 필요했다. 제인은 자신의 옛 동료이자 현재 사설탐정으로 일하고 있는 김민석에게 연락을 취해 도윤의 암호를 전달했다. USB는 기억의 정원에 묻혀 있어. 민석이 형이라면 알 거야. 도윤의 수수께끼 같은 말에 제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비밀리에 쪽지를 전달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듯했지만 제인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는데 그것은 박태수의 침묵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결코 쉽게 포기할 위인이 아니었으며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인간이었다. 제인은 순찰을 돌며 부하들에게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무기고의 장비 점검을 지시했다. 그날 밤 도윤은 좁은 독방 안에서 벽에 기대앉아 묵상에 잠겨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태영건설과 김무성 차장검사의 연결 고리를 끊을 방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법률 지식과 장두식의 물리력을 이용해 교도소 내부를 장악한 뒤 외부의 언론을 움직여 그들을 파멸시킬 계획을 짜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제인이 야식을 들고 독방을 찾았을 때 도윤은 벽에 복잡한 도표를 그리며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식사에 머리 쓰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하지. 제인이 도시락을 내려놓으며 말하자 도윤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반겼다. 그 미소는 5년 전 법대 캠퍼스에서 보았던 그 싱그러운 미소와 닮아 있어 제인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다. 고마워. 네 덕분에 내가 아직 살아있어. 도윤의 담백한 인사에 제인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그때 갑자기 교도소 전체의 조명이 깜빡거리더니 웅 하는 소리와 함께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인은 본능적으로 허리춤에 무전기를 잡았지만 지지직거리는 소음만이 들려올 뿐 통신은 먹통이었다. 뭐야, 정전인가? 도윤이 불안한 눈빛으로 묻자 제인은 창밖을 내다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단순히 정전이 아니었다. 교도소 외곽의 서치라이트마저 모두 꺼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시작됐어. 놈들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야. 제인은 침착하게 가스총을 점검하고 3단봉을 펼쳐들며 도윤 앞을 막아섰다. 박태수가 교도소 내부의 통제권을 마비시키고 외부 용역들을 투입해 무력으로 도윤을 제거하려는 붉은 밤 작전을 개시한 것이었다. 제인은 심호흡을 하며 도윤의 어깨를 꽉 쥐었다. 절대 내 등 뒤에서 떨어지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살려서 내보낼 테니까. 복도 끝에서 철문이 부서지는 굉음이 들려왔고 횃불을 든 폭도들이 괴성을 지르며 몰려오기 시작했다. 제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고 그녀는 전투태세를 갖추며 어둠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이제 말과 법은 통하지 않는 야만의 시간이 도래했고 오직 힘과 의지만이 생존을 결정하는 잔혹한 밤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그들의 동맹이 시험대에 오르는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관문이었다. 서부교도소의 모든 조명이 일시에 꺼지며 짙은 어둠이 깔리자 비상경보벨조차 울리지 않는 기이한 정적이 흘렀는데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중앙 통제실에 앉아있던 보안과장 박태수는 시가를 피워물며 모니터 화면들이 하나둘씩 검게 변하는 것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이자 교도소 내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행동대장에게 무전을 통해 짤막하고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 작전명 붉은 밤 개시. 타깃은 4820번과 그를 보호하는 모든 장애물이다. 생존자는 필요 없다. 박태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일반 사동의 전자제어 시스템이 해제되면서 수백 개의 감방문이 동시에 덜커덩거리며 열리기 시작했다. 영문도 모른 채 밖으로 나온 일반 재소자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교도관들이 보이지 않고 통제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 광분하기 시작했다. 그들 틈에는 박태수가 미리 심어놓은 선동꾼들이 섞여 있어 교도관들이 우리를 버렸다 혹은 식당 창고를 털자라고 외치며 폭동을 유도하고 있었다. 순식간에 교도소는 무법천지로 변했고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매캐한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한재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비상유도 등의 붉은 불빛에 의지한 채 특별 사동의 이중 철문을 수동으로 잠그고 빗장을 걸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도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두려움보다는 냉철한 이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단순한 정전이 아니야. 통신회선도 끊겼고 외부와의 연결이 완전히 차단됐어. 이건 완벽하게 계획된 고립이야. 제인은 무전기를 바닥에 던지며 낮게 으르렁거렸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도윤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제인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박태수의 목표는 혼란을 틈타 나를 제거하고 그 책임을 폭동을 일으킨 재소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일 거야.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이지. 그는 5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범죄자들을 상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적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놈들은 정문보다는 보안이 취약한 환기구나 지하 배수로를 통해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 제인은 도윤의 분석에 동의하며 즉시 지형지물을 이용해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책상과 침대를 밀어 출입문을 막고 깨진 유리 조각과 날카로운 쇠붙이들을 바닥에 깔아 침입자들의 접근을 지연시킬 함정을 만들었다. 내 말이 맞아. 놈들은 분명히 이쪽 지리를 잘 아는 교도관 출신 용역들을 앞세울 거야. 우리는 여기서 시간을 벌어야 해. 제인은 도윤에게 자신의 3단봉 중 하나를 건네주며 비장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걸 쓸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내가 쓰러지면 주저하지 말고 휘둘러. 너 자신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야. 제인의 말에 도윤은 3단봉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은 그녀를 혼자 싸우게 할 수 없다는 결심으로 가득 찼다. 너 혼자 쓰러지게 두지 않아. 우린 살아서 같이 나갈 거야. 반드시. 도윤의 단호한 대답에 제인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한편 일반 사동의 혼란 속에서 흑곰파 두목 장두식은 자신의 부하들을 모아 박태수의 사주를 받은 킬러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는 도윤과의 거래를 기억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구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박태수에게 복수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오늘 밤은 아무도 4820번 방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라. 뚫리면 니들 목도 다 날아가는 줄 알아. 장두식의 고함 소리와 함께 흑곰파 조직원들은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특별 사동으로 통하는 길목을 차단했다. 박태수의 용역들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히자 당황했지만 곧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장두식의 부하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반 죄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인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이었으며 손에는 라리선 사시미 칼과 전기 충격기 같은 살상 무기가 들려 있었다. 피비린내가 복도를 진동하고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킬러들은 오직 하나의 목표. 특별 사동을 향해
조금씩 전진해 오고 있었다. 특별 사동 안에서 제인과 도윤은 복도 너머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 소리를 들으며 적들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장두식이 버텨주고 있는 것 같지만 오래가진 못할 거야. 놈들은 프로야. 제인은 권총의 탄창을 확인하며 마지막 점검을 마쳤는데 탄알은 고작 5발뿐이었다. 그녀는 이 5발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 적의 우두머리를 제압하는 데 써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윤은 방안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있는 소화전을 발견하고는 제인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제인아, 소화전 호스를 이용하자. 놈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고압의 물줄기로 시야를 가리고 바닥을 미끄럽게 만들 수 있어. 그의 제안은 기발했고 제인은 즉시 소화전의 유리를 깨고 호스를 꺼내 문 쪽을 향해 조준했다. 무력이 부족하다면 지형과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었고 도윤의 전략은 언제나 적중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밖의 소음은 점점 더 커졌고 마침내 특별 사동의 철문을 두드리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순순히 나와 킬러 중 한 명이 소리치며 문고리를 향해 산탄총을 발사했고 귀를 찢는 듯한 폭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제인은 숨을 죽이고 소화전 밸브에 손을 올린 채 놈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순간만을 기다렸다. 문이 조금씩 찌그러지며 틈이 생기자 매캐한 화약 냄새와 함께 살기, 등등한 눈빛들이 틈새로 보이기 시작했다. 제인은 긴장으로 마른 침을 삼키면서도 시선을 떼지 않았고 도윤은 제인의 뒤에서 호스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셋, 둘, 하나. 지금이야 제인의 외침과 동시에 도윤이 밸브를 최대로 돌렸고 강력한 물줄기가 틈새를 통해 밖으로 뿜어져 나갔다. 으악, 뭐야? 이거 밖에서 당황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물줄기에 맞은 킬러들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제인은 그 틈을 타 문틈으로 가스총을 발사해 최루가스를 살포했고 복도는 순식간에 기침 소리와 욕설로 뒤덮였다. 1차 방어는 성공적이었지만 이것은 단지 시간을 조금 늦춘 것에 불과했다. 박태수는 모니터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다가 욕설을 내뱉으며 무전기를 집어 던졌다. 병신 같은 새끼들, 문 하나 못 따고 뭐 하는 거야. 시구역 놈들까지 다 투입해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려서라도 죽여. 그의 광기 어린 명령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추가 병력이 투입되었고 그들은 전기톱과 용접기까지 동원하여 특별 사동의 벽을 뚫으려 시도했다. 제인과 도윤은 벽이 뚫리는 소음을 들으며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제인아, 만약 우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면? 도윤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자 제인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린 반드시 나갈 거야. 내가 널 지킬 거고 넌 무죄를 증명할 거야. 그게 내 정이고 내 사랑이야. 제인의 고백에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두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을 확인했다. 벽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먼지 구름 속에서 방독면을 쓴 괴한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제인은 망설임 없이 3단봉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그녀의 동작은 춤을 추듯 유려했지만 타격 하나하나에는 뼈를 부러뜨릴 만큼의 파괴력이 실려 있었다. 선두에 선 괴한이 제인의 일격에 쓰러졌지만 뒤이어 들어온 놈들이 때로 덤벼들며 제인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도윤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들어 제인의 뒤를 노리는 놈의 머리를 가격했다. 내 뒤는 내가 지킬게, 넌 앞만 봐. 도윤의 외침에 제인은 힘을 얻어 더욱 거세게 적들을 몰아붙였고 좁은 방안은 치열한 육탄전의 현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너무 많았고 제인의 체력은 점점 바닥나고 있었다. 그때 무너진 벽 너머에서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누군가가 킬러들을 향해
덩어리진 무언가를 던졌다. 비켜 다 비켜. 장두식의 걸걸한 목소리와 함께 날아온 것은 사제 화염병이었고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자 거대한 불길이 치솟으며 킬러들과 제인 사이를 갈라놓았다. 흑곰파 조직원들이 뚫린 벽을 통해 난입하여 킬러들과 엉겨붙어 싸우기 시작했고 전세는 다시 혼전양상으로 바뀌었다. 지금이야 도망쳐. 장두식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소리치며 퇴로를 열어주자 제인은 도윤의 손을 잡고 불길을 피해 복도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복도 역시 안전한 곳은 아니었고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적들과 싸우며 나아가야 했다. 제인의 옷은 찢어지고 몸 곳곳에 상처가 났지만 그녀는 도윤의 손을 놓지 않았다. 박태수는 그들이 탈출했다는 보고를 받고 자신의 사무실 서랍에서 리볼버 권총을 꺼내 들었다. 내 손으로 끝내야겠군. 쥐새끼들. 어디까지 도망치나 보자. 그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직접 사냥에 나서기로 결심했고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제인과 도윤은 미로 같은 지하 통로를 지나며 출구를 찾고 있었지만 모든 출구는 봉쇄되어 있었다. 중앙 통제실로 가야 해. 거기서 전체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외부 통신을 연결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도윤의 판단에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향을 틀었다. 그곳은 호랑이 굴. 즉, 박태수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지하 통로의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멈춰섰다. 제인은 도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무섭지 않아. 그녀의 질문에 도윤은 제인의 손을 뺨에 가져다 대며 고개를 저었다. 네가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 오히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살아있는 순간 같아. 그의 말은 진심이었고 제인은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최후의 결전만이 남아있었고 그 결전의 장소는 교도소의 심장부인 중앙통제실이었다. 밖에는 천둥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교도소 안은 피와 비명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거대한 악에 맞서는 정의의 전쟁이었고 그들은 결코 패배할 생각이 없었다. 제인은 탄창을 다시 확인하고 3단봉을 굳혀쥐며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가자. 강도윤. 이 지옥을 끝내러.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도윤은 그녀의 뒤를 따르며 자신의 운명을 그녀에게 맡겼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두 사람은 함께 할 것이었다. 지하 통로를 빠져나와 중앙 계단으로 향하는 길목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는데 매캐한 최루 가스와 피비린내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비상유도 등의 붉은 불빛만이 간신히 윤곽을 비추는 복도에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재소자들과 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용역 깡패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한재인은 도윤의 손을 잡아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기며 벽에 몸을 밀착시켰고 전방을 주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국가의 법질서가 아니라 오직 한 남자의 목숨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3단봉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3층 통제실로 가려면 중앙홀을 가로질러야 해. 하지만 저기는 완전히 개미지옥이야. 제인이 턱끝으로 가리킨 중앙홀은 수십 명의 폭도들이 엉겨붙어 난투극을 벌이고 있어 발 디딜 틈조차 없어 보였다. 도윤은 안경을 고쳤으며 빠르게 주변을 스캔하더니 천장 쪽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제안했다. 환기구를 타자. 중앙홀을 우회해서 통제실 바로 아래층인 기계실로 연결될 거야. 좁고 위험하지만 저기로 뚫고 지나가는 것보단 확률이 높아
제인은 도윤의 판단을 믿고 즉시 옆에 있던 창고문을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사다리를 확보한 뒤 환기구 덮개를 뜯어냈다. 그녀가 먼저 올라가 주변을 살피고 손을 내밀자 도윤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힘겹게 그녀의 손을 잡고 올라왔다. 좁고 먼지 구덩이인 환기구 내부는 숨이 막힐 듯 답답했고 아래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철판을 타고 고스란히 전해져 공포감을 증폭시켰다. 두 사람은 포복 자세로 기어가며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지만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환기구 아래쪽에서 쿵쿵거리며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날카로운 쇠창이 철판을 뚫고 솟아올라 도윤의 얼굴 바로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 쥐새끼들이 여기 숨어 있었군. 쑤셔버려 박태수의 부하들이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아래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찌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제인은 비명을 지르려는 도윤의 입을 막고 빠르게 앞으로 기어가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좁은 공간에서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았다. 서둘러 놈들이 환기구 출구를 막으러 갈 거야. 제인이 소리치며 뒤따라오는 도윤을 재촉했고 쇠창은 계속해서 그들의 뒤를 쫓아오며 위협적인 소음을 만들어냈다. 마침내 기계실로 통하는 출구가 보였지만 이미 그곳에는 건장한 사내 두 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킬킬거리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인은 망설임 없이 환기구 덮개를 발로 차날려버리며 그대로 몸을 던져 첫 번째 놈의 어깨를 덮쳤다. 낙하하는 가속도를 이용해 제인은 상대의 목을 다리로 감아 조르며 바닥으로 쓰러뜨렸고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놈은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 하지만 곧바로 두 번째 놈이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제인의 머리를 노렸고 그녀는 간신히 몸을 굴려 공격을 피했다. 좁은 기계실 안에서 벌어지는 육탄전은 제인에게 불리했지만 그녀는 주변에 널린 공구들을 이용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뒤이어 내려온 도윤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스패너를 집어들고 제인을 공격하려던 놈의 오금을 가격해 중심을 무너뜨렸다. 이거나 먹어라. 도윤이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악을 쓰며 놈의 등을 내리치자 놈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제인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제인은 3단봉으로 놈의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가격하여 상황을 종료시켰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던 두 사람은 잠시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 제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가리고 있었고 도윤의 죄수복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제인이 피를 닦아내며 묻자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찢어진 소매 사이로 보이는 상처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난 괜찮아. 네가 더 많이 다쳤잖아.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고 기계실 문 밖에서는 더 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박태수는 이제 교도소의 모든 병력을 통제실 주변으로 집결시켜 그들을 도가내든 쥐로 만들 작정이었다. 제인은 기계실의 배전반을 살펴보더니 도윤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이 건물 전체의 소방 설비를 여기서 제어할 수 있어.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면 놈들의 시야를 가리고 혼란을 줄 수 있을 거야. 도윤은 즉시 배전반 덮개를 열고 복잡한 전선들을 조작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30초만 버텨줘. 회로를 우회해서 강제로 작동시킬게. 도윤이 전선과 씨름하는 동안 제인은 문 앞에 서서 들어오려는 적들을 막아내며 시간을 벌었다. 문이 부서질 듯 덜컹거리고 밖에서 욕설과 함께 총성이 울렸지만 제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다 됐어. 도윤의 외침과 동시에 교도소 전체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천장의 스프링클러에서 엄청난 양의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물벼락에 당황한 용역들은 우왕좌왕했고 복도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 미끄러운 함정으로 변했다.
제이는 문을 박차고 나가 물보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놈들의 급소를 하나씩 가격하며 길을 뚫었다. 쏟아지는 물줄기는 피와 땀을 씻어내렸지만 동시에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려 두 사람의 체력을 갉아먹었다. 하지만 제인과 도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한 걸음씩 통제실을 향해 계단을 올랐다. 물에 젖은 옷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부상당한 몸은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3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박태수가 아끼는 최정예 용병부대 블랙팀이었다. 그들은 방검복과 헬멧으로 무장하고 전기 충격봉과 정글도를 든 채 마치 저승사자처럼 길목을 차단하고 서 있었다. 일반 깡패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기를 내뿜는 그들을 보며 제이는 마른 침을 삼켰다. 도윤아, 넌 뒤로 물러나 있어. 이번엔 장난이 아니야. 제이는 삼단봉을 양손에 쥐고 자세를 낮추며 놈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는데 그녀의 기세는 혼자서도 군대와 맞설 듯 비장했다. 블랙팀의 리더가 신호를 보내자 5명의 용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제인을 포위에 들어왔다. 빗물 섞인 바닥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치열함을 넘어 처절했는데 제인은 미끄러운 바닥을 이용해 슬라이딩하며 놈들의 다리를 공략했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극복하기 힘들었고 제인은 등과 허벅지에 칼이 스치며 붉은 피를 흩뿌렸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으려던 순간 도윤이 소화기를 들고 뛰어들며 놈들에게 하얀 분말을 난사했다. 건드리지 마. 도윤의 필사적인 교란 작전에 용병들의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제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회전 발차기로 리더의 턱을 날려버렸다. 리더가 쓰러지자 대열이 무너진 용병들은 당황했고 제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맹수처럼 달려들어 남은 놈들을 제압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지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마침내 마지막 용병이 바닥에 쓰러졌을 때 제인 역시 탈진하여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녀의 호흡은 거칠었고 온몸이 떨려왔지만 그녀는 승리했다. 도윤은 제인에게 달려와 그녀를 부축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인아, 정신 차려. 제발. 제인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도윤의 뺨을 어루만지며 희미하게 웃었다. 나 안 죽어.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 모습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의지의 화신과도 같았다. 이제 그들 앞에는 육중한 강철문으로 굳게 닫힌 중앙통제실만이 남아있었다. 그 안에는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박태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도윤은 통제실 문 옆에 있는 전자도어락 패널을 뜯어내고 자신의 손목시계 안에 숨겨두었던 소형 해킹 툴을 연결했다. 박태수가 코드를 바꿨겠지만 기본 알고리즘은 못 바꿨을 거야. 1분이면 돼. 그때 통제실 안에서 스피커를 통해 박태수의 비웃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단하군. 한재인. 여기까지 귀여울 줄은 몰랐어.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너희들은 벌집이 될 거야. 박태수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제인은 총을 든 손을 문 쪽으로 겨누며 차갑게 대꾸했다. 아가리 닥치고 기다려. 박태수, 내 죄를 심판하러 왔으니까. 도윤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코드를 해독하는 동안 제인은 문이 열리면 쏟아질 총격에 대비해 주변의 시체들을 끌어모아 임시 방어벽을 만들었다. 그녀는 도윤을 최대한 안전한 사각지대에 배치하고 자신은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섰다. 문이 열리면 내가 먼저 들어가서 시선을 끌게. 넌 그 틈에 들어가서 메인 서버를 장악해. 제인의 비장한 작전에 도윤은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해 말을 잇지 못했다. 삐삐삐 띠리링.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도어락의 붉은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육중한 철문의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제인은 심호흡을 하며 도윤의 손을 마지막으로 꽉 잡았다. 믿을게. 넌 최고의 검사니까. 그녀의 말은 도윤에게 무한한 용기를 불어넣었고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인은 발로 철문을 강하게 걷어찼고 문이 열리자마자 섬광탄을 안으로 던져 넣었다. 펑하는 폭음과 함께 강렬한 빛이 터지며 통제실 안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다. 제인은 연기 속으로 몸을 던지며 양손에 든 삼단봉과 뺏은 정글도를 휘둘렀고 도윤은 낮은 자세로 굴러 들어가 서버룸을 향해 질주했다. 이것은 그들의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이었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다. 통제실 내부는 수많은 모니터 화면들이 번쩍이며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박태수가 권총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섬광탄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도 허공을 향해 마구잡이로 총을 발사했다. 죽어 다 죽어버려. 총알이 스파크를 일으키며 빗발쳤지만 제인은 본능적인 감각으로 총알을 피하며 박태수를 향해 돌진했다. 한편 도윤은 서버룸에 도착하여 메인 컴퓨터에 접속을 시도했지만 보안 등급이 높아 접근이 거부되었다. 젠장.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화면에는 ACCESS 디니드라는 붉은 글씨만 깜빡일 뿐이었다. 박태수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 분명했다. 밖에서는 제인과 박태수의 용병들이 뒤엉켜 싸우는 소리가 점점 격해지고 있었고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도윤은 잠시 멈칫하다가 주머니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그가 5년 전 수사할 때 사용했던 마스터키 프로그램이 담긴 USB였다. 이것을 사용하면 흔적이 남아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포트에 꽂았고 화면의 글씨가 녹색으로 바뀌며 데이터가 로딩되기 시작했다. 잡았다. 도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총구가 그의 머리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 손때. 검사 양반. 박태수의 비서실장이 어느새 뒤로 돌아와 그를 겨누고 있었던 것이다. 도윤은 천천히 손을 들며 뒤를 돌아보았고 비서실장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서버룸의 유리가 깨지며 누군가 안으로 뛰어들었다. 한재윤이었다. 그녀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날아와 비서실장을 덮쳤고 두 사람은 바닥을 구르며 엉겨붙었다. 총이 발사되었지만 총알은 천장에 박혔고 제인은 비서실장의 손목을 꺾어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도윤아 엔터 눌러. 제인의 외침에 도윤은 망설임 없이 엔터키를 내리쳤고 교도소의 모든 시스템이 재부팅되기 시작했다. 교도소 전체의 조명이 다시 환하게 켜지고 외부와의 통신 회선이 복구되면서 경찰 상황실에 긴급 구조 요청 신호가 전송되었다. 모니터에는 SY 스템 레스토레라는 메시지가 떴고 박태수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이제 어둠은 걷혔고 모든 진실이 비달에 드러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박태수는 최후의 발악을 하듯 품에서 리모컨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특별 사동에 설치해둔 폭탄의 기폭 장치였다. 중앙 통제실의 차가운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박태수의 손에 들린 검은색 리모컨은 그 공간의 모든 산소를 빨아들이는 듯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제인과 도윤을 번갈아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기 직전의 광기와 닮아 있었다. 제인은 삼단봉을 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끼며 박태수와의 거리를 가늠해 보았지만 그가 버튼을 누르는 속도가 그녀가 달려가는 속도보다 빠를 것이라는 잔인한 계산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특별 사동에는 아직 대피하지 못한 장두식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억울하게 갇힌 수많은 미결수들이 남아 있었기에 그녀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이게 뭔지 알지? 내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 놈들이 애지중지하는 그 특별 사동은 불바다가 되는 거야. 내 명주를 끊으려 했다면 너희도 지옥길 동무가 될 각오쯤은 했어야지. 박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사례는 명백했고 그는 이미 이성을 잃고 파멸을 선택한 사람처럼 보였다. 제인은 천천히 양손을 들어 보이며 그를 자극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박태수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진정해. 박태수. 지금 여기서 폭탄을 터뜨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잖아. 제인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박태수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는데 그는 이미 자신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협상, 웃기지 마.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난 어차피 끝이야. 평생 감옥에서 썩느니 차라리 화려하게 터지고 죽는 게 나아. 그의 절망은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되어 제인과 도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때 도윤이 서버룸 입구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며 박태수를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걸기 시작했다. 당신이 정말로 여기서 죽고 싶어 할까? 이영석 회장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비상탈출 루트가 있다는 걸 내가 모를 것 같나? 도윤의 뜬금없는 말에 박태수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는데 그것은 도윤이 던진 미끼가 정확히 적중했다는 신호였다. 사실 그런 루트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도윤은 박태수 같은 인간이 끝까지 살구멍을 만들어 놓으려 했을 것이라는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헬기가 옥상에서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해킹 중에 봤어. 지금 버튼을 누르면 그 헬기도 함께 날아갈 텐데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도윤의 거짓말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침착해서 박태수는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졌고 시선이 저도 모르게 천장 쪽을 향했다. 인간의 생존 본능은 이성보다 강했고 죽음을 각오했다던 그의 결심도 희망이라는 독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거짓말하지 마. 헬기라니.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어. 박태수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의심의 싹이 트고 있었고 리모컨을 쥔 손의 악력이 미세하게 풀리는 것이 보였다. 이 회장은 당신을 버렸지만 당신이 쥐고 있는 비밀 장부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준 거야.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해봐. 옥상 CCTV를 켜줄 테니까. 도윤은 태연하게 키보드 쪽으로 손을 뻗는 신호를 했고 박태수는 그 화면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틈을 보였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제인은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가며 손에 들고 있던 정글도를 박태수의 손목을 향해 힘껏 던졌다. 날카로운 칼날이 박태수의 손등을 스치고 지나가자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리모컨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제인은 멈추지 않고 몸을 날려 박태수를 덮쳤고 두 사람은 통제실 바닥을 뒹굴며 엉겨붙어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리모컨이 바닥을 미끄러져 구석으로 튕겨나갔고 박태수는 그것을 다시 잡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제인이 그의 허리를 감싸 안고 뒤로 넘겨버렸다. 놔, 이거 놓으란 말이야. 박태수는 제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그녀의 상처 입은 어깨를 가격했고 제인은 극심한 통증에 신음하면서도 그를 놓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지만 정신력 하나로 버티며 박태수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포기해, 넌 끝났어. 제인의 외침과 함께 그녀의 팔 근육이 터질 듯 팽팽해졌고 박태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며 숨을 헐떡였다. 하지만 박태수 역시 살고자 하는 본능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했는데 그는 허리춤에 숨겨두었던 단검을 꺼내
제인의 옆구리를 찔렀다. 제인이 고통에 숨을 들이켜며 힘이 빠진 틈을 타. 박태수는 그녀를 밀쳐내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리모컨을 향해 기어갔다. 제인은 바닥에 쓰러진 채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박태수가 리모컨을 향해 손을 뻗는 모습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박태수의 손가락이 마침내 리모컨에 닿았고 그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버튼을 누르려 했다. 다 같이 죽자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이 통제실을 울리는 순간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박태수의 머리가 옆으로 꺾이며 그가 바닥으로 처박혔다. 도윤이 서버룸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달려와 박태수의 후두부를 가격한 것이었다. 박태수는 눈을 까디집으며 기절했고 리모컨은 다시 한번 그의 손에서 벗어나 멀리 날아갔다. 도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박태수를 확인한 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지만 곧바로 기어거 제인에게 다가갔다. 제인아, 괜찮아. 눈 좀 떠봐. 도윤은 피가 흐르는 제인의 옆구리를 손으로 압박하며 울먹였고 제인은 힘겹게 눈을 뜨며 그를 바라보았다. 폭탄. 제인의 물음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피 묻은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다. 걱정 마. 사실 아까 시스템 복구하면서 소방 설비 외의 모든 전력을 차단했어. 놈이 버튼을 눌렀어도 폭탄은 터지지 않았을 거야. 도윤의 고백에 제인은 헛웃음을 지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쁜 놈. 미리 말해줬으면 덜 아팠을 텐데. 그때 건물 밖에서 요란한 헬기 소리와 함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통제실에 깨진 창문 틈으로 경찰 특공대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안에 있는 인원은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여기는 대한민국 경찰 특공대다. 확성기를 통한 경고 방송이 울려 퍼지자 제인과 도윤은 서로를 부축하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긴 밤의 끝이 보이고 있었고 지옥 같았던 전쟁도 마침내 막을 내리고 있었다. 특공대원들이 창문을 깨고 레페를 타고 진입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피투성이가 된 채 서로를 의지하고 서 있는 두 남녀와 바닥에 널브러진 박태수, 그리고 묶여있는 비서실장뿐이었다. 상황 종료. 생존자 확인. 주동자 확보. 대장의 무전 소리와 함께 의무병들이 달려들어 제인과 도윤을 응급 처치하기 시작했다. 제인은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도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박태수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는데 그의 뒷모습은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한 자의 비참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박태수는 끌려가면서도 제인을 향해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제인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단지 욕망에 눈이 멀어 자신을 파괴한 불쌍한 괴물일 뿐이었고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제인은 고개를 돌려 옆들 것에 누운 도윤을 바라보았는데 그 역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제인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두 사람의 손끝이 맞닿는 순간 제인은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며칠 뒤 병원 VIP 병실에서 깨어난 제인은 창가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도윤을 발견하고 안도감에 미소를 지었다. 도윤은 환자복을 입고 있었지만 깔끔하게 면도된 얼굴과 정돈된 머리 덕분에 예전의 지적인 검사 모습이 언뜻 비쳐 보였다. 깼어. 의사가 과로랑 출혈이 심해서 푹 쉬어야 한대. 도윤이 다가와 물을 건네며 다정하게 말하자 제인은 몸을 일으키려다 상처 부위가 당겨 찡그렸다. 박태수는 그리고 그 USB는 제인이 걱정스럽게 묻자 도윤은 신문을 접어 그녀에게 보여주었는데 일면 톱기사에는 서부교도소장 및 보안과장 구속, 태영건설 비자금 장부 발견이라는 헤드라인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다 끝났어. 네가 기절해 있는 동안
민석이 형이 USB를 검찰에 넘겼고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어. 김무성 차장검사도 오늘 아침에 긴급 체포됐대. 도윤의 설명에 제인은 가슴속에 얹혀있던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온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고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진실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럼 너도 이제 무죄가 입증된 거야. 제인의 질문에 도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응시했다.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졌어. 하지만 내가 과거의 수사 관행을 핑계로 묵인했던 작은 실수들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야. 난 검사 복직은 안 할 생각이야. 도윤의 뜻밖의 선언에 제인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검사가 되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던 그가 스스로 그 길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터였다. 왜 넌 누구보다 훌륭한 검사였잖아. 이번 일로 명예도 회복될 텐데.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 깨달았어. 법이라는 게 때로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난 이제 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칼날에 베인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도윤의 눈빛은 확고했고 그 안에는 새로운 꿈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다. 제인은 그런 도윤의 결정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은 분명 정의롭고 따뜻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너한테도 갚아야 할 빚이 많잖아.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 같은데. 도윤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하자 제인은 짐짓 모른 척하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빚 무슨 빚 밥값 아니면 병원비. 내 청구서는 꽤 비쌀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감당해 볼게.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서라도. 도윤이 제인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고백하자. 병실 안에는 따뜻한 봄햇살 같은 기류가 흘렀다. 제인은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기지 않고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는데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검찰 특별수사팀 소속 수사관들이었고 도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러 온 것이었다. 강도윤 씨, 몸은 좀 어떠십니까? 태영건설건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수사관의 정중한 태도에 도윤은 제인을 안심시키는 눈빛을 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녀올게. 금방 끝나. 도윤이 나가고 병실에 혼자 남은 제인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거대한 악의 뿌리는 뽑혔지만 그 잔재들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아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박태수나 김무성이 나타날지도 몰랐다. 하지만 제인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혼자가 아닌 든든한 파트너가 생겼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제인은 퇴원 수속을 밟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옆구리의 흉터는 훈장처럼 남겠지만 그것은 그녀가 지켜낸 사랑과 정의의 증거였다. 그녀는 교도관 제복 대신 편안한 사복을 입고 머리를 묶으며 다짐했다.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겠다고. 그날 오후 검찰청사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강도윤과 한재인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은 손을 꼭 잡은 채 당당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고 그들의 모습은 다음날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정의의 연인, 거악을 심판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고
대한민국을 뒤흔든 가장 아름다운 스캔들로 기록되었다. 재판 과정은 길고 지루했지만 도윤의 치밀한 준비와 제인의 결정적인 증언, 그리고 장두식의 내부 고발 덕분에 박태수와 그 일당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영석 회장 역시 뇌물공여 및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되어 태영건설은 공중분해되었고 김무성 차장검사는 파면과 함께 법정 구속되었다. 모든 것이 사필 규정으로 돌아갔고 세상은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서부 교도소에도 가을이 찾아왔다. 제인은 여전히 교도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재소자들의 눈빛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과 경멸 대신 존경과 신뢰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는데 그녀가 보여준 공명정대함과 용기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제인은 순찰을 돌며 4820번이 머물렀던 독방 앞을 지날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곤 했다. 그 독방은 이제 비어 있었지만 그곳에 남겨진 도윤의 온기는 여전히 제인의 가슴속에 남아 그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었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고 힘차게 명령을 내리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전 구역 이상, 오늘도 안전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교도소 담장을 넘어 높고 푸른 가을 하늘로 퍼져나갔다.